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숲TV 생방송 봐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마이애미 대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오늘 6경기 있는데 마이애미가 백투백이에요. 마이애미는 여태 백투백일 때 3승 2패 정도로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버틀러가 복귀를 했죠. 버틀러가 뭐 괜찮게 하기도 하고, 버틀러가 없는 기간 동안에는 마이애미가 좀 언더 게임들이 많았었고, 이런 야투시도 횟수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좀 신중한 면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뭐 직전 이제 뉴올리 요즘에 좀 뛰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마이애미도 적지 않은 득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바 게임이었었고, 이제 상대가 인디애나죠. 저는 늘 이제 인디애나 하면은 이 할리버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할리버튼이 지금 계속해서 등 부상을 달고 있기도 하고, 한창 이제 작년 초반에 그런 엄청났던 이런 런앤건 농구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단적으로 인디애나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득실상으로는 작년에 243점이 났다고 했는데 올 시즌에는 평균적으로 한 231.5점 정도, 거의 한 12점가량이 이게 언더에서 좀 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일단 뭐 요즘에 인디애나 모양새를 보면은 사실 좀 야투 시도 횟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낮은 편이에요. 원래 같으면 인디애나 조금 빠른 농구를 하고 뭐 그런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년에 이제 뭐 시아캄이나 뭐 이런 애들이 오면서 약간은 좀 밸런스를 갖춘 형태로 변화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냥 애매한 거예요. 지금 뭐 16승 18패로 5할 승률이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 뭐 인디애나는 원정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면모가 있긴 합니다. 실점이 뭐 한 1점가량 늘어난다든지, 득점이 뭐 한 4점에서 5점 정도 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마이애미는 사실 얘가 뭐 홈에서 엄청 좋은 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실점도 한 4점가량 줄어들고 득점도 한 2, 3점가량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는 조건이 마이애미에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마이애미가 6경기 동안 이게 전부 다 버틀러가 빠졌던 기간이거든요. 이때는 득점은 잘 못하지만은 수비는 잘 되고 승리도 뭐 적지 않게 생겨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일단은 뭐 버틀러가 오고 나서 조금 뭐 득점이 괜찮아진 것도 그렇고, 얘가 여기에는 제가 실수로 로지어를 아웃이라고 적어놨는데 아마 로지어는 내일 뛸 거예요. 징계에서 이제 풀렸기 때문에, 한 경기 징계이기 때문에 내일 로지어는 나올 수 있고, 요즘에 히로의 컨디션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비치 같은 애들, 어제 요비치 같은 애들이 거의 뭐 주전에 시위를 하고 있다, 주전 4번에 들어가만 활약을 해주고 있다, 오늘도 3점 같은 거 괜찮게 넣었었죠. 그래서 뭐 아데바요의 이런 뒤처지는 높이 같은 것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했는데, 여러 면에서 마이애미는 전반적인 애들의 컨디션이 괜찮아요. 알렉 벅스도 오랫동안 못 나오다가 이제 부상 복귀해가지고 최근에 한 4-5경기 정도 3점 같은 거 괜찮게 갖추고 있기도 하고, 마이애미는 늘 스페이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괜찮은 팀이죠. 요즘에 보이는 건 마이애미가 이런 언더템포 게임이 있었지만, 오늘 버틀러가 돌아오자마자 괜찮은 게 있었다. 버틀러가 있고 없고 차이. 버틀러가 없어지면은 마이애미는 그 뭐 수비는 별 차이가 없는데 공격면에서 8.4점가량 손해를 보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버틀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꽤나 많은 점수를 올리기도 하고, 팀적으로는 8.4점가량 플러스가 되는 셈입니다. 아주 막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마이애미는 좋은 신호라고 보이고, 버틀러도 뭐 프로다운 프로기 때문에 지금 팀 내부적으로는 뭐 팻 라일리 사장이나 뭐 불화가 있다, 곧 트레이드가 될 거다 이런 게 있지만은 경기에 집중하겠다, 뭐 그런 것들을 내비치기도 하고, 오늘도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마이애미가 백투백인 거, 그거만 조금 이제 거슬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뭐 무리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홈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마이애미의 뭐 사이드라든지 그리고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버틀러가 추가된 거라든지 인디애나의 색깔, 그런 것들 조금 더 가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대 보스턴 경기, 작년 같으면 참 재밌을 만한 매치인데 올 시즌에는 미네소타가 좀 자빠져 있죠. 미네소타가 올 시즌도 한창 안 좋았을 때 올 시즌에 보스턴과 2번 대결해서 전부 다 나름대로 잘 싸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팀입니다. 좀 뒤처지던 경기를 연장까지 이끌기도 하고, 미네소타가 확실히 작년만 못한 시즌인데 보스턴과의 상대 2번은 전부 다 괜찮게 했단 말이에요. 연장 한번 가고 2점차 승부, 이렇게 타이트한 게임 많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보스턴이 좋은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보스턴이 꽤 괜찮을 때였었어. 근데 요즘에는 보스턴이 확연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홈에서의 이런 약세가 보이는데, 원래 TD 가드는 원정팀들 지옥이거든요. 당장 근데 최근에 7경기만 해도 보스턴이 3승 4패예요. 홈에서는. 대신에 이제 원정에서는 뭐 클리블랜드 원정, 그리고 올랜도 원정에서 역전패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오히려 요즘에는 원정에서의 모양새가 괜찮은 편입니다. 보스턴은요. 요즘 들어서는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어요. 전체 야투 중에서 3점 슛의 비율이 요즘에는 거의 뭐 절반을 훌쩍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런 야투 감에 따라서 보스턴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직전 경기 이제 토론토전만 하더라도 그날 이제 초반에 얘네들도 보스턴도 3점을 엄청 못 넣었었거든요. 그 뒤로는 3점 같은 거 감을 찾으면서 결과적으로는 50%를 넘겼습니다. 3점을. 토론토가 워낙에 쳐박기도 하고 보스턴 혼자 125점을 낸 게임이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보스턴은 3점의 감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작년보다도 심해져가지고 경기력 편차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믿을 만한 상태는 아니다. 최근에야 뭐 공격 같은 것도 괜찮아진 것도 있고 수비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괜찮아졌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긴 하는데, 요즘에 워낙에 좀 쉬운 팀들을 만난 감이 있긴 합니다. 워싱턴, 시카고, 올랜도, 필라델피아, 인디애나, 토론토, 좀 일정상으로 보스턴이 꽤 쉬웠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도 사실 최근에 10경기 중에 그냥 5승 5패 정도로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앤트맨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앤트맨이 되게 우락부락하고 그런 친구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다른 애들처럼 드라이브인 능력이 좋지는 않아. 앤트맨도 사실은 조금 소프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슈터 느낌이 많이 있다. 인사이드 파고 들어가지고 파생 효과를 창출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보여요. 이 미네소타 팀은 드라이브가 상당히 부족하고, 제가 여기는 8경기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 기간 동안 득점이나 야투율이 되게 부진한 편인데, 그 기간 동안 자유투 시도 횟수도 리그 꼴찌였었거든요. 한마디로 인사이드로 파고드는 이런 좀 투댕 정신 같은 것들이 약간은 부족한 모습이 있다. 내일은 이제 결장 변수상으로는 보스턴에서 지금 브라운이 퀘셔너블에 걸려 있거든요. 브라운이 올 시즌에 이제 초반에 한 4-5번 정도 결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연속으로 한 3경기 빠지기도 하고. 그 이후로는 최근에는 계속 뛰고 있긴 합니다. 직전 경기 토론토전도 그냥 문제 없이 경기가 진작에 가비지로 갔기 때문에 많이 뛰지도 않았었는데, 일단은 퀘셔너블이 걸려 있어요. 브라운이 올 시즌 뛴 경기들 전부랑 안 뛴 경기 전부 이렇게 비벼봤을 때는 브라운이 이제 없어지면은 득점이 많이 줄어들고 대신에 수비는 약간 좋아진다.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는 언더로 가는 게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력이야 뭐 4.7점 정도로 어느 정도 손해가 있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언더로 가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브라운이 빠질 확률은 높지는 않은 것 같아. 일단 뭐 퀘셔너블이 걸려 있으니까 반반이긴 한데, 이 경기는 내일 뭐 브라운이 뭐 뛰는지 안 뛰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딱히 지금 미네소타가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보스턴도 오히려 지금 원정에서 조금 더 나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 보이길래 저는 무리하고 싶지 않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요. 220.5는 브라운 출전 여부에 따라서 그냥 언더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미네소타는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는 팀이 아닌데다가 보스턴도 작년처럼 그런 폭발적인 이런 득점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들 보여서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미러키 대 브루클린 경기인데요. 얼핏 보면 이 경기는 좀 쉬워요. 문제가 뭐냐, 일단 브루클린이 바로 이제 직전 경기에서, 제가 어제 토론토랑 경기를 하는 거를 언더를 생각한다고 했었는데, 그 경기가 이제 캠 토마스도 결장을 하고 DFS가 빠져나갔고요. 슈로더는 지금 빠진 지 오래됐죠. 제가 밑에 브루클린 엑소더스, 브루클린이 앞으로 이제 좀 탱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 다 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슈로더가 이탈한 8경기 동안 평균 득점이 100.4점입니다. 근데 어제는 110점이 났단 말이죠. 왜 그랬냐? 디안젤로 러셀이 레이커스랑 그 트레이드를 하면서 브루클린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디안젤로 러셀 어제 꽤 잘했습니다. 확실히 수비는 안 된다. 몸빵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은데 수비를 너무 못해요. 상대한테 헌팅 당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브루클린이 원래는 언더가 괜찮은 팀이었는데 오늘 경기도 그렇고 템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수비도 좀 균열 있는 것도 그렇고, 브루클린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들, 언더팀이라는 고정관념이 좀 흔들릴 만한 그런 시기예요. 반대로 미러키는 지금 릴라드도 복귀도 하고 직전 경기 때 쿤보도 복귀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둘 다 이제 좀 감기 몸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한 6경기 동안 얘네들이 막 번갈아서 빠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뭐 직전 경기 때 쿤보는 초반에 조금 안 좋았지만은 후반전에 세탁을 해가지고 지금 쿤보가 모든 전 경기에서 20득점 이상, 야투율 50% 이상 이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록을 유지를 하긴 했다. 약간 세탁을 했고요. 그냥 릴라드는 존나 못했습니다. 야투율 같은 게 너무 안 좋았었고 3점도 별로였었고 그랬는데, 막 게트주 같은 애들이 중요한 3점 꼽으면서 팀을 살려준 건 있었어요. 어쨌든 인디애나 상대로도 미러키는 꽤나 어려운 경기를 했고, 지금 브루클린에 애들이 많이 빠지고 직전 경기 때 조금 이제 점수가 낮다는 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경기가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릴라드나 쿤보가 얼마나 이런 질병적인 이슈에서 회복을 했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브루클린에서 내일은 만약에 캠 토마스도 나오고 디안젤로 러셀이 또 나온다면은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죠. 여기는 지금 시몬스가 제가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얘가 단 한 번도 백투백 게임을 뛴 적이 없었다, 이런 말씀 들었었잖아요. 어제 경기는 출전을 했고 오늘 경기는 저는 시몬스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앞선 라인이 캠 토마스의 디안드레 러셀 되게 공격적으로 간단 말이죠. 둘 다 수비는 별로고.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나는 그냥 14.5라는 이런 높은 기준점을 미러키의 릴라드나 쿤보의 상태를 막 생각하면서 갈 바에는 그냥 오바가는 게 나아 보여요. 저는 이 경기는. 최근에 8경기 동안 뭐 브루클린 슈로더가 없었을 때 점수가 되게 안 났고 또 이제 백투백이라 가지고 기진맥진 할지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은 어제는 뭐 일찌감치 그냥 가비지 게임으로 갔기 때문에 애들 출전 시간도 많지는 않았었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캠 토마스도 백투백 중에 직전 경기를 빠졌고 시모스는 뛰었기 때문에 둘 다 좀 번갈아 가서 오늘은 캠 토마스가 나오고 시모스가 결장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어려운 핸디 갈 바에는 그냥 오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오클 대 클리퍼스 경기인데 오클라호마는 요즘에 최고예요. 기록상으로 NBA컵 파이널에서 되게 적은 점수로 미러키한테 패배하긴 했지만은 그거는 뭐 이제 정규 시즌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정규 시즌만 따지고 보면은 오클라호마는 12연승 중이거든요. 12연승. 오클라호마는 한마디로 지금 최고의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뭐 홈그랜이 없는 기간 동안 하텐슈타인도 살짝 부상해서 복귀를 덜 하고 JW 센터로 쓰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클리퍼스랑 붙었었거든요. 올 시즌에 클리퍼스랑 오클이 두 번 만나가지고 1차전에서는 197점 되게 언더게임이었습니다. 이때는 뭐 클리퍼스도 좋은 수비팀이었었고 오클도 좋은 수비팀이었는데 2차전에서는 262점이 났었어요. 그때 당시 오클은 하텐슈타인도 없고 홈그랜도 없던 JW 센터로 쓰는 스몰 라인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주구장창 좀 빠른 농구를 했었고 클리퍼스가 3점을 50% 정도로 꼽았습니다. 얘네 언더팀답지 않게 많은 득점을 했고 오클도 응수를 해가지고 오클이 결국은 이겼었거든요. 두 번 다 맞대결은 오클이 승리를 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클리퍼스 정도 되는 팀이랑 오클라호마 정도 되는 팀이 9.5씩이나 받은 거는 되게 좀 많이 불편하긴 하죠. 이게 아무리 그래도 클리퍼스가 지금 카와이도 없다지만 하든 밑에서 파웰이랑 주바치 날아다니고 있는데 9.5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 근데 저는 그래도 상성 면에서는 오클을 봐야 될 거는 같아요. 왜냐? 지금 오클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격도 아니고 수비잖아요. 특히나 앞선 수비. 이 최고의 손질을 가지고 있다. 스틸이 그 얘네들 턴오버보다도 많은 그런 수치거든요. 이게 정말 괴랄한 수치인데 그냥 상대방의 앞선 이런 그 핸들러들을 잡아먹습니다. 여기 있는 월라스나 도르트도 그렇고 벤치에서 나올 수 있는 다른 애들도 전부 다 손질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스가는 공격도 공격이지만은 얘도 엄청나게 이제 손질도 좋은 친구거든요. 수비도 할 줄 알고. 내일은 클리퍼스가 특히 또 이제 하든 애들에서 좌지우지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오클라호마한테 상성면에서 안 좋다고 보거든요. 하든이 물론 뭐 몸빵도 좋고 상대방의 이런 압박 수비를 즐기고 본인한테 압박이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파생 효과를 열어주는 거기에 되게 능통한 농구 도사지만은 그래도 경기 내내 막 월라스나 도르트 뭐 아이지아 조 위긴스 이런 애들 달라붙으면은 사실 클리퍼스는 하든의 그런 제대로 된 플레이 혹은 파생 효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수혜를 별로 노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둘 다 이렇게 수비가 좋게 찍힌다. 공격은 그냥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이렇게 지키고 있고 둘 다 뭐 수비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근데 요즘에 오클라호마의 모양새를 보면은 나는 언더 못 가겠거든요. 저는 그냥 오바에다가 오클 사이드 보고 있기는 해요. 그냥 클리퍼스가 원정에서는 조금 안 좋아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하든이라는 메인 핸들러가 좀 공략을 당하게 되면은 게임 풀기가 어렵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워낙에 오클라호마 강팀도 잡아먹고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 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9.5여도 저는 오클을 봐야 된다는 마인드예요. 근데 상대가 클파다 보니까 멤피스 원정에서 잡아먹고 그런 놈들이다 보니 쉽진 않은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오클 사이드에 오바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골스 대 필라델피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골스가 이 퀘셔너블이 생겼어요. 커리가 지금 엄지손가락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퀘셔너블이 발생을 했는데 또 이제 반대로 필라델피아는 아직도 엔비드가 퀘셔너블이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글쎄 커리는 엄지손가락이면 그래도 슈팅할 때 거슬리는 부위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뛴다고 해도 제 몸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 커리가 요즘에 활약이 좋지는 못하죠. 늘 수비는 약간 마이너스인 수치가 있고 사실 지금 골스는 좀 악재가 겹친 느낌이고요. 필라델피아는 이제 엔비드는 올 시즌에 한 번도 백투백을 뛴 적이 없었다. 근데 직전 경기 세크라멘토전에 결장을 했고 이 골스 대 필라델피아가 이게 TNT 전국 중계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국 중계 좀 이제 맞춰서 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타겟팅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의도적으로 세크전을 결정을 하고 뒤쪽에 있는 백투백 경기인 이 골스전을 뛰기로 마음을 먹었다. 저는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오늘도 뭐 우브레 같은 애들 빠지기도 하고 퀘셔널이 달려있는데 확실한 거는 요즘에 필라델피아는 많이 상승세다. 그리고 엔비드가 그 중심에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었잖아요. 오늘도 뭐 패배는 했지만 엔비드는 없는 경기였었고 최근에 엔비드는 적은 좀 출전 시간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이런 전반적인 활약들은 괜찮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오늘도 막판에 진짜 따라잡는 모습이라든지 제가 필라델피아 6.5 프렌 해봤는데 겨우겨우 또 해줬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가 백투백일 때 0승 3패다 이런 거는 있어요. 보통은 이제 엔비드가 백투백 앞쪽에 나오고 뒤쪽에 많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오늘 경기는 의도적으로 뒤쪽 경기에 나오기 위해서 직전 경기를 조정을 했던 거였고, 엔비드가 확연한 이런 회복세에 있다. 그리고 골스는 이제 뭐 3점 같은 것들도 지금은 장점이 전혀 없고요. 영입해온 슈로더라든지 힐드 같은 애들, 그리고 좀 리온 워터스 주니어 이런 애들도 다 그냥 말아먹고 있어가지고, 골스는 지금 팀적으로 되게 안 좋은 시기라고 보입니다. 얘네들의 장점이었던 수비도 최근에는 딱히 뚜렷한 장점이 없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는 저는 상승세, 골스는 하락세에 만나는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필라델피아가 살짝 긍정적인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내일은 커리가 뛸 수도 있고 안 뛸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어디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냐. 만약에 커리가 엄지손가락이 안 좋아가지고 못 나온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언더예요. 커리가 있고 없고는 물론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도, 이 커리가 빠지면은 공격은 줄어들지만은 수비는 9점가량 좋아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로 가고요, 커리가 없을 때. 그리고 14.2점가량 언더로 간다. 이게 제일 커 보이죠, 언더로 가는 부분이. 대신에 엔비드, 자, 저는 엔비드는 약간 변호를 했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기도 했었고, 팀적으로도 뭐 엔비드, 조지, 맥시 다 빠진 시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필라델피아가 초반에는 너무 안 굴러갔거든요. 요즘에는 좋아지고 있고, 엔비드가 이제 여기는 보면은 엔비드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원래는 이게 득점이 많이 빠졌거든요. 엔비드가 없을 때 오히려 막 득점이 좀 더 좋아지고, 엔비드가 있으면은 90점대고 이랬었단 말이야. 최근에 활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회복을 했고요. 수비적으로도 엔비드가 없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다. 굶 떠서 그렇지 좋은 수비수예요. 몸빵도 좋고 오펜시브 리바운도 잘 지켜내고 림 프로텍팅도 괜찮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확실히 여기에 있는 지표보다도 앞으로는 엔비드가 있으면은 더 이렇게 좀 플러스로 많이 갈 거다. 지금 3.3점이 찍히는데 더 플러스로 갈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엔비드는 몸 상태만 건강하면 저는 MVP급 플레이어라고 보거든요. 내일은 여긴 지금 퀘셔너블이지만은 엔비드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커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저는 커리가 만약에 결장한다 그러면은 그냥 언더가 조금 더 편해지고, 커리가 뛴다고 해도 저는 필라델피아 보는 시각은 여전할 것 같아요. 레이커스 대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나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좀 의아해. 지금 뭐 앤서니 데이비스가 퀘셔널이 붙어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약간 성격이 달라. 그동안에는 이제 르브론이나 앤서니 데이비스가 퀘셔널이 붙어있으면은 별다른 뭐 직전 경기 때 뭐 빠졌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은 어지간해서는 다음 경기 때 나왔었거든요. 직전 경기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뭐 37분 뛰기도 하고 꽤나 이제 좀 괜찮은 활약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레이커스가 뭐 DFS도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치고 나갈 일만 많이 남았습니다. 최근에 뭐 빈센트라든지 크리스티 이런 수비가 좋은 애들을 좀 주전으로 혹은 뭐 출전 시간 늘려주기도 했는데, 얘네들의 3점도 많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달튼 크넥스처럼 약간 반짝하다가 죽은 애들, 이런 애들은 뭐 이제 뭐 안 쓰면은 그만인 거고, 디안드로 러셀도 정리를 하면서 약간은 레이커스가 좋은 방향으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내일 앤서니 데이비스 퀘셔너블이 붙어있다. 이게 조금 문제이기는 해.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DFS가 밀튼까지 왔기 때문에 크리스티 빈센트에다가 뭐 앤서니 데이비스랑 좋은 수비수도 있고 DFS까지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받는다. 그러면은 저는 레이커스는 여러 부분에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포틀랜드는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뭐 센터에다가 클링어도 써봤다가 에이튼도 써봤다가 이러고 있고, 카마라 같은 애들 부상으로 오락가락하고, 요즘에 또 그랜트도 못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부디아를 이제 벤치에서 쓰다가 주전을 올리고 여러 가지 이런 조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그냥 포틀랜드는 애매해요. 원래는 얘네들이 그냥 언더팀 느낌이 강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상하게 막 점수가 많이 나기도 하고, 언더오버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포틀랜드는 가기에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냥 수비가 너무 안 되고 상대팀만 이런 좀 템포를 맞춰주느라 점수는 꽤나 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포틀랜드가 은근 좀 점수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이커스도 사실 그동안 언더 게임을 많이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 3-4경기 정도 꽤나 점수가 좀 뽑고 있기도 해요. 224.5면은 나는 요즘 기준에서는 조금 낮은 것 같긴 해. 얘네들 폼상으로 봤을 때는. 뭐 포틀랜드가 유사하게 뭐 댈러스 많이 좀 이제 그 돈치치가 없었을 때 어빙만 뛰는 댈러스를 뭐 잡아낸다든지, 유타 잡아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 필라델피아 폼이 좋을 때 엔비드한테 학살당하면서 뭐 골이 내리기도 하고, 포틀랜드도 오락가락이 많이 심한 편인 것 같아요. 특히 또 3점에 대한 의존도도 요즘에는 꽤나 생긴 편이기도 하고, 그냥 레이커스의 홈발 생각하고 요즘에 폼 좋다, 단순 계산하면 레이커스 쪽으로 보는 게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앤서니 데이비스의 부상 이탈 그거 말고는 큰 리스크는 없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포틀랜드가 얘네들이 어떤 방법으로 레이커스를 막 원정에서 괴롭힐까 솔직히 말해서 생각이 딱 안 들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인 거고, 거기다가
마치 오바 같은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축구는 딱 한 경기 있어요. 인터밀란 대 아탈란타. 이게 이탈리아 수페르코파라고 한마디로 슈퍼컵입니다. 리그 우승팀이랑 코파 이탈리아 우승팀이랑 붙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사우디의 리야드에서 열리는 경기예요. 사우디 리야드 중립구장에서 열리는 슈퍼컵이고, 인터밀란은 최근에 수페르코파 3시즌 연속으로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작년부터 약간 뭐 포맷이 달라지긴 했어요. 작년부터 갑자기 네 팀을 끼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긴 했는데, 그전부터 21년 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우승을 했고요. 22년에는 코파 우승팀 자격으로 우승을 했고, 작년에도 우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3시즌 연속으로 수페르코파를 우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꽤나 괜찮게 보인다. 그전에는 이렇게 중간에 뭐 여기 뭐 잡다하게 써있는 거 이런 것들 가운데 있는 게 스코어인데, 잡다하게 써있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좀 연장전 간 거라든지 승부차기 갔던지 그런 건데요. 수페르코파가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꽤나 무승부가 많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무승부가 많이 안 떴더라고. 그래서 한번 무승부가 뜰 때도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긴 한데, 뭐 요즘에 얘네들 상태를 보면요, 지금 이제 인터밀란은 밀란 더비에서 패배한 이후로 리그에서 10승 2무 12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2무 승부는 홈에서 유벤투스, 나폴리 같이 오랜 좀 라이벌 팀들한테 당한 거였었고, 또 밀란한테 진 거를 생각하면은 그동안 뭐 약팀은 꽤나 잘 사냥을 했지만은 좀 치는 애들한테는 까다로웠던 적도 있었다. 그런 게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얼마 전에 라치오를 원정 가가지고 대파를 한다든지, 저는 늘 인터밀란은 로테이션도 잘 돌려주기도 하고 선수나 컨디션 관리 잘해주고, 좀 더 이제 윗물에서 놀았던 쪽은 인터밀란이다, 아탈란타보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아탈란타는 지금 이제 직전 라치오 원정에서 비겼었죠. 그래서 11연승이 깨지기도 하고, 그 연승 기록에 가려져 있던 레테기의 이런 득점 가문 같은 것들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1월달 이후로는 레테기가 11경기 동안 3골인데 순도도 떨어지는 모양새도 있고, 그리고 뭐 인터밀란은 상대 전적 같은 것들 하나 보면은 일단은 최근에 인터밀란 이렇습니다. 맞대결에서 6연승으로 네라주리 더비를 최근에 더 많이 가져갔었어요. 아탈란타가 얘네들 이제 2016년부터 가스페리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최전성기에도 인터밀란을 꺾었던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터밀란이 아탈란타한테는 그렇게 뭐 약하진 않았었습니다. 무승부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이렇게 6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게 보이고, 작년에도 이렇게 리그 레이스가 한창이던 시기라든지, 그리고 올 시즌 초반에도 이렇게 대승했던 게 두 번 보이긴 하죠. 지금 뭐 리그에서는 아탈란타가 1등, 인터밀란 3등인데 인터밀란 한 경기를 덜 치렀고요. 리그에서도 팀의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아탈란타의 행보가 여태 이제 뭐 전성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시즌이어가지고 어렵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인터밀란의 야구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밀란의 요즘 리스크라면은 수비진, 데브라이나 뭐 비색 이런 애들은 실수가 조금 있고, 특히 데브라이는 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폼 하락도 보이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나는 데브라이 비색이 있을 때는 3백에 그때는 조금 거슬리기는 해. 비색 같은 애는 얘는 뭐 키는 크고 공중전 제공권은 좋은데 좀 굼뜨기도 하고 실수도 조금 잦아가지고, 나는 비색은 막 지금 아탈란타에 스카마같이 장신 공격수가 있는 것도 아닐 때는 그렇게 크게 쓸모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뭐 아탈란타도 지난번 경기 때는 뭐 코스누라든지 히엔 이런 애들 수비진에 실수 많은 건 비슷비슷하거든요. 인터밀란의 약우세, 인터밀란 승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